어머님은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사위의 그 말을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지하 기록실, 밖에서만 열리는 자물쇠, 그리고 매일 밤 형광등 아래서 조작해야 했던 수십억 원의 서류들. 74세의 나이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라는 것을, 사위는 효자가 아니라 악마라는 것을. 6개월간의 감금,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탈출의 순간.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가족이 악마 같은 인간을 법정에 세우기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영상으로 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언제나처럼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지하 기록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에서 저는 오늘도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오전 7시 30분. 위층에서는 요양원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하고 계실 시간이었지만 저는 여기 앉아 서류 더미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공공기관 문서관리원으로 일했던 손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숫자가 조작되었는지, 어떤 도장이 위조되었는지 그 손으로 저는 지금 사위의 재단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리가 아니라 조작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자식, 나를 공범으로 만들고 있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위 장태규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들고 있었고요. 어머님, 주무시긴 편하셨어요? 아침 드셔야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효자인 것처럼 말이죠.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49세, 단정한 양복, 온화한 미소. 그러나 그 눈빛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이었으니까요. 어머님은 여기 계시는 게 제일 안전해요. 위층은 시끄럽고 어르신들 관리도 쉽지 않거든요. 여기선 조용히 쉬실 수 있잖아요. 안전.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마다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안전이 아니라 감옥이지. 하지만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아니, 애초에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서류 좀 정리해 주셔야 해요. 감사 대비 자료인데 어머님이 하시면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가 새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 서류들을 내려다봤습니다. 후원금, 내역서, 지출 증빙, 그리고 날짜가 뒤죽박죽 섞인 회계 장부들. 또 숫자를 맞추라는 거군. 30년 경력의 눈은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이 서류들은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장태규는 후원금 수십억을 빼돌렸고 그 흔적을 지우기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도장을 찍고 날짜를 맞추고 숫자를 조정하는 도구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답이었으니까요. 장태규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갔습니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만 열리는 자물쇠였습니다.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꺼지지 않지만 따뜻하지 않은 빛. 이 빛 아래서 저는 6개월째 갇혀 지내고 있었습니다. 딸아이는 언제쯤 올까? 지난달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 전달에도 겨우 10분 머물다 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팔목에 멍이 있었습니다. 저 자식이 지연이한테 뭘 하고 있는 거야. 하지만 딸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후원금 집행 내역 2023년 3월 15일 5억 원. 용도 노인복지 프로그램 운영비.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재단에 6개월간 있으면서 단 한 번도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걸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5억이 어디로 갔을까? 아마 장태규의 개인 계좌로 흘러들어갔겠죠. 아니면 그가 매달 골프를 치러 다니는 고급 클럽 회원권이 되었거나.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날짜를 수정했습니다. 3월 15일을 4월 20일로, 금액도 5억에서 3억으로 줄였습니다. 2억은 다른 항목으로 쪼개서 흩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사해서 안 걸리겠지. 30년 경력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류를 조작하는 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태규는 저를 여기 가둔 겁니다. 쓸모가 있으니까요. 점심때가 되자 직원 한 명이 식판을 들고 왔습니다. 어르신, 식사하세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직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식판을 놓고 재빨리 나갔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도 알고 있겠지. 내가 여기 갇혀 있다는 걸. 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요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장태규의 눈치를 봤습니다. 그가 급여를 주고, 그가 평가를 하고, 그가 해고를 결정했으니까요. 저는 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없었지만 먹어야 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언젠가는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오후 3시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발소리였습니다. 느리고 조심스럽고 망설이는 걸음이었습니다. 지연이다.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딸 윤지연이 들어왔습니다. 46세. 한때는 밝고 당당했던 제 딸은 이제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 제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엄마. 그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긴팔 니트를 입고 있었지만 손목 부분이 살짝 말려 올라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퍼런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또 맞았구나. 왜 이렇게 늦게 왔니? 지난달엔 안 왔잖니? 제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바빴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바빠서가 아니라 오지 못하게 막혔다는 것을. 손목은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딸은 재빨리 소매를 내렸습니다. 이거 문에 부딪혀서요. 괜찮아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연아. 네. 엄마, 너 괜찮은 거 맞니? 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나 지금은 아무것도 못해. 그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나도 갇혀 있어요. 엄마, 나도 막고 있어요. 나도 도망칠 수 없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 자식이. 장태규는 딸을 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을 인질 삼아 저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여기 계시는 게 나아요. 태규 오빠가 잘 챙겨주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오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올 때 딸의 목소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묻는다고 해서 딸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딸은 10분도 채 앉아있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딸이 문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문도 없는 이 방에서 딸의 멍든 손목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지연이도 못 나간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보호가 아니라 감옥이고 저는 인질이고 딸은 또 다른 인질이라는 것을. 그리고 장태규는 우리를 가뒀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후원금, 횡령 증거들, 조작된 회계 장부들, 제 손으로 만들어진 거짓들. 이걸 밖으로 가지고 나가면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문은 밖에서만 열리고 직원들은 모두 장태규 편이고 딸조차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데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저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조작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보호라는 거짓말 속에서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손목에 있던 멍이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시퍼렇게 퍼진 그 자국은 단순히 부딪혀서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강하게 움켜쥔 흔적이었습니다. 장태규, 그 자식이. 저는 이불을 걷어찼습니다. 형광등은 밤에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 방에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저 시계만이 시간의 흐름을 알려줄 뿐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몰래 챙겨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장태규가 버린 메모지 조각들, 이상한 숫자가 적힌 영수증들, 그리고 복사해둔 회계 장부 일부. 증거를 모아야 해. 언젠가 이곳을 나갈 수 있다면 이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젠가였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제일까요? 1년 후, 5년 후, 아니면 제가 죽을 때까지 여기 갇혀 있는 걸까요?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은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문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지만 오는 건 식사를 가져오는 직원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장태규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면 어떡하냐고. 무언가 바닥에 던져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낮은 울음소리. 지연이다. 저는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지연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말대꾸는 내가 뭘 안다고 나한테 말대꾸야. 철컥. 뭔가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딸의 비명. 으아.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이 문 열어. 열어.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장태규가 딸을 끌고 어딘가로 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무력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문서관리원이 뭐가 대수입니까? 74세 노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다음 날 딸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딸의 얼굴에는 눈가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연아. 내 얼굴.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제 내가 다 들었어. 저 자식이 너를. 엄마. 제발. 딸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제발 아무 말 하지 마세요.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경찰에 신고하자. 저 자식이 하는 짓을 다 말하자. 딸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 엄마를 죽일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가 그랬어요. 내가 경찰에 가거나 누구한테든 말하면 엄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긴다고.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그리고 거기서 엄마가 자연사하게 만들 거라고요. 치매 환자가 요양원에서 사망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니까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 인간이 살인까지 계획하고 있었어? 딸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맞아도 괜찮아요. 그냥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엄마가 위험해지는 건 못 견뎌요. 지연아, 그러니까 제발 여기 있어 주세요. 제발요.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야. 딸이 맞으면서 엄마를 지키고 엄마는 갇혀서 딸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는 서로를 지키려다가 서로를 감옥에 가둔 꼴이었습니다. 딸은 10분쯤 머물다 일어났습니다. 엄마, 저 가볼게요. 그래. 저는 더 이상 붙잡지 않았습니다. 딸이 문을 나가려는 순간 저는 물었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얘기 좀 하자. 딸의 어깨가 굳었습니다. 3년 전 사고, 정말 사고였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얼굴에는 무언가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도연이는 죽었어요. 사고였어요. 그냥 불운한 사고였어요. 그 말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딸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 알았어. 딸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나부터 나가야 해. 내가 이 안에 인질로 있는 한 딸은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장태규는 나를 방패 삼아 딸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 탈출해야 딸도 구할 수 있어. 하지만 어떡해요? 저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문은 밖에서만 열립니다. 창문은 없습니다. CCTV가 천장 구석에 달려 있습니다. 경비 순찰 시간은? 저는 그동안 관찰한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밤 10시에 경비가 한번 순찰합니다. 새벽 2시에 교대조가 들어옵니다. 그 사이 약 7분간 복도에 사람이 없습니다. 7분. 짧은 시간입니다. 하지만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문을 어떻게 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클립, 펜, 차, 가위. 이것들로 자물쇠를 열 수 있을까? 30년 전 문서 보관실에서 일할 때 가끔 열쇠를 잃어버린 동료들을 위해 자물쇠를 열어준 적이 있었습니다. 간단한 구조의 자물쇠라면 클립으로도 가능했습니다. 한번 해보자. 저는 클립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저는 문 앞에 앉아 클립으로 자물쇠를 만졌습니다. 처음엔 손이 떨렸습니다. 74세의 손은 예전만큼 정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딸을 구해야 해.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밤 드디어 딸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됐어. 하지만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자물쇠를 잠갔습니다. 준비를 더 해야 해. 탈출 경로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지하에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리고 정문까지 CCTV
위치도 기억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탈출한 후 어디로 가야 할지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경찰서. 아니야. 장태규가 경찰과도 연줄이 있을 거야. 이 지역 유지인. 그는 분명 경찰서장과도 친분이 있을 겁니다. 언론, 시민단체, 그것도 애매했습니다. 증거 없이 노인네 하나가 찾아가 봤자 믿어줄까요? 증거를 가지고 나가야 해. 저는 서랍 속 서류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횡령 증거, 조작된 회계 장부, 이상한 금융거래 내역, 이것들을 복사해서 가지고 나가자. 하지만 복사기는 위층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저는 대신 휴대전화 카메라로 찍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제게 휴대전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장태규가 분실 위험이 있다며 압수해 갔으니까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서류를 정리하는 척하며 중요한 페이지를 따로 모았습니다. 복도 소리를 듣고 경비 동선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자물쇠 여는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딸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입술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그저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딸이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여기 너무 답답하지 않아요? 괜찮아. 익숙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딸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요. 뭘? 저도 방법을 찾고 있어요. 꼭 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엄마가 나갈게. 곧. 엄마,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딸은 제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에는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위험한 생각하지 마세요. 위험한 게 뭐가 있겠니? 엄마가 뭘 하겠어? 저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음 주에 나간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물쇠 여는 법, 탈출 경로, 그리고 가지고 나갈 증거들. 딸이 돌아간 후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번 연습했습니다. 클립으로 자물쇠를 열고 닫고 다시 열고. 손놀림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이제 3분이면 충분해. 경비 교대 시간 7분, 자물쇠 여는 시간 3분, 계단 내려가는 시간 2분. 딱 맞았습니다.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탈출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딸의 침묵을 깨기 위해, 그리고 장태규라는 악마를 세상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탈출 계획을 세운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장태규가 아침에 새로 가져온 회계 장부 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 안에 다 정리해 주셔야 해요. 감사팀이 다음 주에 온대요. 그는 여전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2년 후원금 집행 내역, 2023년 기부금 명단, 그리고 각종 영수증들. 숫자를 훑어보던 저는 문득 멈췄습니다. 잠깐. 2023년 3월 12일자 교통사고 보상금 지급 내역서. 수령인 윤도현, 유족, 금액 1억 5천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도현이 3년 전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들었습니다. 장태규가 직접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도현이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봤는데 이미 그날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장례식도 장태규가 치렀습니다.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아 제대로 참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딸은 그 이후로 말이 없어졌습니다. 근데 유족 보상금이 왜 재단에서 나가지? 교통사고 보상금은 가해자, 보험사나 가해자, 개인이 내는 겁니다. 재단이 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사고 경위서 일시 2023년 3월 10일 오후 11시 40분 장소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삼거리 사고 유형 차량대 보행자 피해자 윤도현 당시 39세 3월 10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저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사망진단서 사본이었습니다. 사망 일시 2023년 3월 12일 오전 6시 20분 사고는 10일 밤에 났는데 사망은 12일? 이틀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받다 사망한 건가? 하지만 장태규는 분명 병원에 갔을 때 이미 사망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놓고 하나하나 대조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경력의 눈은 곧 이상한 점들을 찾아냈습니다. 사고 경위서의 목격자 진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가해 차량 정보란에는 조사 중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은 재단이 운영하는 협력병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그때 서류 더미 맨 아래에서 메모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구겨진 메모지였습니다. 누군가 버린 걸 실수로 서류 사이에 끼워 넣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장태규의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현 처리 완료. 흔적 정리 필요. 유족 보상금으로 마무리. 처리. 그 단어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처리라니.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장태규가 도연이를 죽였습니다. 아니, 죽였다고 처리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왜 도연이를? 손이 떨려서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진정하고 다시 서류들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2월자 내부 감사 요청서, 요청인 윤도현, 내용 복지재단 후원금, 집행 내역 감사 요청. 도연이가 재단을 조사하고 있었어? 저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도연은 탐사보도 기자였습니다. 은퇴하기 전까지 여러 비리를 파헤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이 매형의 재단을 의심했던 겁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고 장태규는 그걸 막으려고 죽였어. 아니, 죽인 척했어.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시신은 봤나? 저는 장례식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으로 정신이 나가 있었으니까요. 딸에게 물어봐도 화장했어요 라고만 했습니다. 시신을 확인한 사람이 있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장태규만 봤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사망 진단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발급병원, 청명병원, 담당 의사, 이재훈, 청명병원. 그 병원은 재단이 해마다 수억 원씩 후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의사를 매수할 수도 있겠군. 정말 만약에 도현이가 살아있다면, 장태규가 위협해서 죽은 척하게 만들었다면?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있었습니다. 장태규는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살려두고 위협하는 걸 더 즐기는 인간이었으니까요. 딸을 보세요.
죽이지 않습니다. 때리고, 감금하고, 통제하면서 살려둡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는 대신 가둬두고 이용합니다. 도현이도 어딘가에 갇혀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들자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뒤졌습니다. 재단 관련 부동산 목록, 계약서, 임대 내역,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2023년 4월, 사고 직후에 새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계약자 장태규, 용도 개인 연구실, 개인 연구실. 장태규는 연구 같은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업가였습니다. 여기에 도현이가 있는 건 아닐까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이걸 가지고 나가야 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도현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살아있는데 내가 잘못 움직여서 도현이까지 위험해지면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생각했습니다. 계획을 바꿔야 하나?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나가야 했습니다. 도현이가 살아있든 죽었든 장태규의 범죄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저는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챙겨야 할 서류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1점 후원금, 횡령 증거 회계 장부 조작 내역, 2점 도현 사망 관련 의심 서류 사고 경위서, 사망 진단서, 메모지, 3점 딸 학대 정황 병원 진료 기록 만약 구할 수 있다면, 4점 재단 비리 관련 계약서. 이것들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을까? 양이 너무 많았습니다. 저는 대신 가장 결정적인 것들만 골랐습니다. 메모지, 회계장부 핵심 페이지 3장, 사망 진단서 4본. 이 정도면 충분해. 나머지는 기억에 의존하기로 했습니다. 30년간 문서를 다룬 사람의 기억력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태규가 왔습니다. 어머님, 어제 드린 서류 다 정리하셨어요? 아직이에요. 양이 좀 많아서요. 아이고, 천천히 하세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얼굴을 봤습니다. 이 자식이 내 아들을 죽였어. 아니, 죽인 척했어.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태규가 나간 후 저는 주머니 속 메모지를 만졌습니다. 윤도현 처리 완료. 그 문장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현아, 넌 어디 있니?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나간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낸다. 아들이 살아있든 죽었든 장태규가 저지른 일들을 세상에 드러낼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자물쇠 연습을 했습니다. 클립을 넣고 돌리고 딸깍. 이제 2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조금만 더.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탈출의 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윤도현, 내가 어디 있든 엄마가 찾아낼게. 탈출일을 사흘 앞둔 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챙겨야 할 서류들, 탈출 경로, 자물쇠 여는 시간,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72시간만 더 버티면 돼. 그때 위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비명, 여자의 비명이었습니다. 지현이. 저는 벌떡 일어나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입 닥쳐. 인연이 감히. 장태규의 고함이 복도를 울렸습니다. 쿵! 탁!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연이어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장태규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내가 뭘 한다고? 오빠, 제발. 으악. 딱, 따귀 때리는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미칠 것 같았습니다. 문 열어. 당장 열어. 제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도의 소음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내 엄마가 말을 안 들어서. 장태규가 소리쳤습니다. 감히 서류를 빼돌려. 어디 쓸 건데? 들켰어.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조심했는데. 오빤 왜 이래요? 엄마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닥쳐. 넌 가만히 있어. 쿵. 또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 그리고 딸의 신음.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야. 내가 조심하지 못해서.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제 방문이 열렸습니다. 장태규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더 이상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뭐가요? 서류 빼돌린 거 다 알고 있어요. 그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제가 챙겨둔 서류들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망했어. 이게 뭡니까? 그가 메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윤도현 처리 완료라고 적힌 그 메모지를요. 그냥 정리하다 보니 끼어 있어서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CCTV 다 있어요. 밤마다 뭐 하시는지 다 봤어요. CCTV. 저는 천장 구석에 카메라를 올려다 봤습니다. 자물쇠 여는 연습하신 것도 봤고요. 서류 챙기신 것도 봤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어머님, 실망이에요. 제가 이렇게 잘 모셔드렸는데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그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은 여기서 조용히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 지연이도 안전하고 어머님도 편하고. 그런데 왜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을 죽였어. 그 말에 장태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도현이, 내가 죽였잖아. 장태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하, 죽였다고요? 어머님, 그건 사고였어요. 불운한 교통사고. 거짓말. 증거라도 있으세요? 그가 메모지를 흔들었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이건 그냥 제 메모일 뿐이에요. 처리라는 건 장례 절차 처리를 말하는 거고요. 그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치매 초기시잖아요. 기억이 헷갈리시나 봐요. 이 자식이. 나 치매 아니야. 의사 진단서 있는데요? 어머님이 작년에 받으신 거 제가 받은 적 없는 진단서였습니다. 하지만 장태규는 그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만약 나가시면 지연이가 어떻게 될지 아시죠? 저는 참을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어요. 그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지연이한테 한 것처럼 어머님한테도 할 수 있어요. 아시죠? 그는 문을 나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조용히 계세요. 그게 모두를 위한 길이에요.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자물쇠를 2개 달았어.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었습니다. 74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력하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딸은 맞고 있고 아들은 죽었고 나는 갇혀 있고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왔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딸의 모습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얼굴 반쪽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터져 있었고 오른쪽 눈은 거의 뜨지 못할 정도로 부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달려가 딸을 안았습니다. 딸은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아파요. 알아. 저는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엄마가 쓸데없는 짓을 해서. 아니에요. 엄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딸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부은 눈으로. 하지만 또렷한 눈빛으로 오빠가 잘못한 거예요. 엄마, 저 이제 알았어요.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우리 여기서 나가야 해.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나가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은요. 도현이 오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태규 오빠가 가끔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딸이 말을 이었습니다. 누군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나오면 가족이 위험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도연이 오빠한테 하는 말 같았어요.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역시 도연이가 살아있어. 어디 있는지 알아? 아니요. 근데 태규 오빠가 일주일에 한 번씩 어딘가에 가요. 혼자서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사무실 간다고 하는데 재단 사무실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오피스텔, 서류에서 봤던 개인 연구실용 오피스텔이 떠올랐습니다. 지연아, 그 주소 알아낼 수 있어? 어렵긴 한데 해볼게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 못 참겠어요. 맞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빠가 도연이 오빠를 가둬놓고 있다는 게 확실하다면. 딸의 눈에 처음으로 불꽃이 일었습니다. 저도 싸울래요. 저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위험해. 이미 위험해요. 엄마, 더 위험해질 것도 없어요. 딸이 웃었습니다. 부은 얼굴로, 터진 입술로 웃었습니다. 엄마,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휴대전화. 나한테 휴대전화 하나만 구해줄 수 있어? 왜요? 밖에 연락할 사람이 있어. 증거를 넘길 사람.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옛날 폰이 하나 있어요. 오빠가 모르는 거. 그거 드릴게요. 고마워. 그리고 엄마. 딸이 말했습니다. 도현이 오빠 주소. 제가 꼭 알아낼게요. 그리고 경찰한테 알릴게요. 위험하면 하지 마. 괜찮아요. 딸이 일어섰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요. 일주일만요. 딸이 문을 나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꼭 이길 거예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장태규,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 인간은 딸을 때렸습니다. 저를 가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딘가에 감금했습니다. 악마야, 진짜 악마. 하지만 악마에게도 약점은 있습니다. 오만함. 장태규는 자신이 모든 걸 통제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내 실수야.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서류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조심스럽게, 더 철저하게. 장태규가 CCTV로 보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 저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으로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딸이 휴대전화를 가져오면 바로 언론에 제보한다. 도연이 위치를 알아내면 경찰에 신고한다. 그리고 나는 이곳을 나간다. 자물쇠가 2개가 되었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시간이 2배 걸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형광등을 올려다봤습니다. 조금만 더. 그날 밤 저는 다시 연습했습니다. 2개의 자물쇠를 여는 연습. 첫 번째 자물쇠 2분, 두 번째 자물쇠 2분, 총 4분. 경비 교대 시간은 7분이었으니 충분했습니다. 다시 시작이야. 저는 창문 없는 방에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장태규라는 악마의 본색을 세상에 드러낼 나를 위해. 딸이 휴대전화를 가져온 건 3일 후였습니다. 엄마, 이거 작고 오래된 폴더폰이었습니다. 충전기도 함께 가져왔습니다. 오빠가 모르는 거예요. 제 옛날 폰인데 서랍 깊숙이 숨겨뒀던 거. 고마워, 지연아. 저는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거. 딸이 쪽지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3에 45 스카이빌 오피스텔 807호. 태규 오빠가 가는 곳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알아냈어? 오빠 차에 내비게이션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맨날 그 주소만 찍혀 있었어요. 위험하지 않았어? 괜찮아요. 오빠 없을 때 봤어요. 딸의 얼굴에는 아직도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엄마, 도연이 오빠 거기 있는 거 맞죠? 아마도. 그럼 경찰에 신고해요. 제가 할게요. 안 돼. 제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태규가 경찰이랑 연결되어 있을 수 있어. 하수인이 있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에 먼저 제보하자. 동시에 여러 곳에. 그래야 장태규가 막을 수 없어.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기자 연락처 알아볼게요. 조심해야 해. 네, 엄마. 딸이 일어서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장태규였습니다. 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전화와 쪽지를 베개 밑에 숨겼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장태규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님이랑 얘기하고 있었어요. 딸이 대답했습니다. 오래 있으면 어머님 피곤하시잖아. 나가. 네. 딸이 황급히 방을 나갔습니다. 장태규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요즘 지연이가 자주 오네요. 그런가요? 혹시 무슨 얘기 나눠요? 별거 없어요.
그냥 안부 묻고 가는 정도죠. 장태규는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시선이 책상, 침대, 화장실을 훑었습니다. 혹시 눈치챘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제 말 기억하시죠? 조용히 계시라고. 네, 좋아요. 계속 그러시면 돼요.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자물쇠 소리가 2번 들렸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베개 밑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저는 휴대전화를 충전했습니다. 콘센트는 침대 옆에 하나 있었습니다. 평소 장태규가 가져다주는 전기장판을 꽂는 곳이었습니다. 충전이 다 되자 저는 전화기를 켰습니다. 낡은 폰이었지만 작동했습니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탐사보도 기자, 언론 제보, 여러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비리 고발로 유명한 기자의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한솔 기자, 한국일보. 저는 그 신문사 대표 번호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지는 않았습니다. 아직은 아니야. 증거가 더 필요해. 저는 대신 제보 이메일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제보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지재단 이사장 장태규의 범죄 내역 1점 후원금 수십억 원 횡령 2점 장모 감금 및 서류 조작 강요 3점 처상습 폭행 4점 처남 살해 위장 및 감금 의혹. 저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저장했습니다. 탈출하는 날 이걸 보낸다. 하지만 탈출일은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준비가 더 필요했습니다. 이틀 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슥, 슥, 환풍구 쪽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방 구석 천장에는 작은 환풍구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어서 평소엔 신경도 안 썼던 곳이었습니다. 슥, 또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갔습니다. 환풍구 덮개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누가 열었나? 저는 조심스럽게 덮개를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작게 접힌 종이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밤 2시 경비 교대 7분 준비하세요. 도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오늘 밤 2시, 지금이 새벽 2시 10분이었습니다. 이미 지났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1월 15일 새벽 2시. 오늘이 11월 12일이었습니다. 3일 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구하러 온다는 겁니다. 3일 후에 어떻게 환풍구로. 저는 환풍구를 들여다봤습니다. 좁았습니다. 어른이 들어가기엔 너무 좁았습니다. 하지만 안쪽으로 기어갈 수는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도현이가 환풍구 경로를 확보한 거야. 탈출로였습니다. 문이 아니라 환풍구로 나가는 겁니다. 저는 쪽지를 다시 봤습니다. 준비하세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증거 서류, 휴대전화, 그리고 내 몸. 74세의 몸으로
환풍구를 기어가야 합니다. 저는 환풍구를 다시 봤습니다. 폭 50cm 정도, 높이 40cm 정도. 할 수 있어. 해야 해. 저는 의자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몸을 풀었습니다. 스트레칭, 관절 운동, 기능 연습. CCTV가 보고 있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걸로 보일 테니까요. 저는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0분씩 운동했습니다. 그리고 환풍구 안을 연구했습니다. 밤마다 의자에 올라가 손전등으로 안을 비춰봤습니다. 환풍구는 복도 쪽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약 5m 정도 기어가면 복도 환풍구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나가면 복도입니다. 거기서 계단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11월 15일 새벽 2시, 경비 교대 시간 7분, 환풍구로 복도로 나가는 시간 5분, 계단 내려가는 시간 2분. 빠듯해. 하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이가 함께 하니까요. 도연이는 어디 있을까? 아들은 3년간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요? 궁금했지만 곧 알게 될 것입니다. 11월 14일 밤이었습니다. 내일이면 탈출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챙길 서류 메모지, 회계장부 핵심 페이지, 사망진단서 4본, 휴대전화 완충, 몸 상태 준비됨. 됐어. 저는 환풍구를 올려다봤습니다. 그때 또 소리가 났습니다. 슥. 쪽지가 하나 더 떨어졌습니다. 저는 재빨리 주웠습니다. 엄마, 내일 새벽 1시 50분에 환풍구 덮개를 열고 기다리세요. 제가 안에서 도와드릴게요. 소리 내지 마세요. 딱 7분입니다. 도희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도현아, 아들이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자정이었습니다. 2시간 후면 탈출입니다. 저는 일어나 짐을 챙겼습니다. 서류들을 작은 천 가방에 넣었습니다. 휴대전화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옷을 여러 겹 껴입었습니다. 밖은 추울 테니까요. 1시 50분. 저는 의자에 올라가 환풍구 덮개를 열었습니다. 깜깜한 터널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1분, 2분, 3분. 그때 환풍구 안쪽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손전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그림자. 엄마. 낮고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날 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도연이요. 아들의 얼굴이 환풍구 너머로 보였습니다. 수염이 길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지만 분명 제 아들이었습니다. 도연아, 제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세요. 소리 나요. 이제 나와야 해요.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가방 먼저 주세요. 저는 가방을 환풍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도연이 받았습니다. 이제 엄마 차례예요. 머리부터 들어오세요. 제가 끌어드릴게요. 저는 의자 위에 올라서서 환풍구에 머리를 들이밀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어깨가 걸렸습니다. 엄마, 숨 크게 들이쉬고 내쉬세요. 그리고 어깨 좁게 만드세요. 저는 숨을 내쉬고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도연이 제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슥, 어깨가 들어갔습니다. 좋아요.
이제 몸 밀어 넣으세요. 저는 손으로 바닥을 밀며 몸을 환풍구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좁은 터널이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여기 있어요. 도연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기어갔습니다. 30년 만에 기어본 것 같았습니다. 무릎이 아팠습니다. 팔도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m, 4m, 5m 다 왔어요. 엄마, 조금만 더. 그리고 드디어 복도 환풍구에 도달했습니다. 도연이 덮개를 열고 저를 끌어냈습니다. 저는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일어나야 해요. 아직 5분 남았어요. 도연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도연아, 넌 정말 나중에 얘기해요. 엄마, 지금은 나가야 해요.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계단을 향해 뛰었습니다. 아니, 뛰려고 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불이 켜졌습니다. 경비였습니다. 거기 누구야? 우리는 얼어붙었습니다. 경비가 손전등을 우리에게 비췄습니다. 거기서 누구야? 도연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뛰세요, 엄마. 우리는 계단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란 말이야. 경비가 뒤따라왔습니다.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붙잡고 내려갔습니다. 74세의 다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제 팔을 붙잡아 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엄마, 1층까지 3개 층. 우리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경비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구냐고. 도둑이야. 2층, 1층. 드디어 현관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자동문이었고 밤에는 비밀번호를 눌러야 열리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도연아, 문이 알아요. 도연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3년간 관찰한 거예요. 경비가 매일 밤 이 번호로 열어요. 도연이 번호를 눌렀습니다. 8에 2에 7에 4. 삑.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서 경비가 계단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는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 중순의 새벽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쪽이에요. 도연이 주차장 쪽으로 뛰었습니다. 저는 따라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급하게 나오느라 신발도 못 신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에 박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차장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타세요.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도연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릉. 차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보니 경비가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장태규한테 연락하는 거야. 도연아, 빨리. 알아요. 차는 요양원을 벗어났습니다.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도연이 한적한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괜찮아. 하지만 온몸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긴장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이 뒷좌석에서 담요를 꺼내 제게 덮어주었습니다. 엄마, 신발. 도연이 제 맨발을 봤습니다.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 긁혀서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도연이 차에 뒤치된
구급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 발을 소독하고 붕대를 감았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수염이 덥수룩했고 머리카락은 길게 자라 있었습니다. 얼굴은 야위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도현아, 넌 정말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멀리 가야 해요. 어디로? 안전한 곳으로요. 제가 준비해둔 데가 있어요. 도현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딸은 아직 그 집에 있었습니다. 도현아, 네, 엄마. 지연이는? 도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나는 제가 따로 구할 거예요. 따로? 왜 같이 안 나왔어? 엄마부터 나와야 했어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도 위험한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도연이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엄마, 들어보세요. 장태규는 엄마를 인질 삼아 누나를 통제하고 있었어요. 엄마가 안에 있는 한 누나는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나만 나온 거야? 지연이는? 엄마가 나오면 누나한테 탈출 신호를 보낼 거예요. 언제? 오늘 아침 해 뜨면요. 도연이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4시간 후면 장태규가 엄마 없어진 걸 알 거예요. 그때 누나한테 신호를 보낼 거예요. 무슨 신호? 경찰이요. 제가 이미 신고해뒀어요. 엄마 탈출하면 동시에 경찰이 움직이게요. 저는 아들의 말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그럼 경찰이 지연이를 구해준다고? 그리고 장태규를 체포할 거예요. 증거는 이미 다 모았어요. 도연이 뒷좌석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박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서류 뭉치들이 가득했습니다. 3년간 모은 거예요. 장태규의 횡령 증거, 폭행 기록, 그리고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엄마를 감금한 증거까지요. 저는 박스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넌 이걸 모으고 있었던 거야? 네. 왜 진작 말 안 했어? 왜 죽은 척 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3년 전 제가 장태규 재단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어요. 기자니까요. 알아. 그런데 장태규가 알았어요. 그리고 저를 죽이려 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위장해서요. 실제로 차에 치였어요. 근데 안 죽었어요. 중상이었지만 살았어요.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장태규가 와 있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도연이 손을 떨었습니다. 죽은 걸로 해라. 안 그러면 내 엄마와 누나를 죽이겠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한 거야? 네, 사망 진단서도 가짜로 만들었어요. 장태규가 병원이랑 짜고 그리고 저를 오피스텔에 감금했어요. 거기서 3년간 갇혀 지냈어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을 혼자. 괜찮아요. 엄마, 저는 괜찮았어요. 도연이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슬펐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있어서 좋았어요. 증거를 모을 수 있었거든요. 어떻게? 장태규가 가끔 오피스텔에 왔어요. 서류 작업하러요. 그때 몰래 복사했어요. 들키지 않았어? 거의 들킬 뻔했죠. 근데 조심했어요. 도연이 박스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게 3년치예요. 횡령 증거만
200페이지 넘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혼자 갇혀서 묵묵히 증거를 모으고 탈출을 계획했던 아들을 도현아, 고생했어. 아니에요. 엄마, 도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생한 건 엄마예요. 그리고 누나도요. 차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까요? 어느 허름한 모텔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여기서 잠깐 쉬어요. 엄마, 해 뜨면 다시 움직일 거예요. 지연이는?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준비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장태규가 제가 사라진 걸 알면 딸한테 어떻게 할까요? 화를 낼 거야. 폭력을 쓸 거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갔습니다. 좁고 낡은 방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도연이 제게 따뜻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엄마, 씻고 주무세요. 피곤하실 거예요. 저는 밖에서 전화 몇 통 할게요. 도연이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화장실 거울을 봤습니다. 74세 노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핏기 없는 입술. 하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지연아, 저는 딸을 생각했습니다. 6개월간 지하에 갇혀 있는 동안 딸은 매일 맞으면서도 버텼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나는 나왔지만 너는 아직 거기 있구나. 그때 밖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윤말순, 74세. 전화 통화였습니다. 네, 증거 다 있습니다. 지금 보내드릴게요. 주소요? 서울 강남구. 도연이 장태규 집 주소를 말했습니다. 네, 부인 윤지연도 거기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으니 빨리 와주세요. 경찰에게 전화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경찰이 가면 지연이를 구해주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장태규는 경찰과도 연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받았습니다. 지연아, 엄마. 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엄마, 오빠가 알았어요. 뭘? 엄마, 탈출한 거요. 지금 미쳐 날뛰고 있어요. 뒤에서 장태규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말순, 어디 갔어? 당장 데려와. 지연아, 경찰 불렀어. 곧 갈 거야. 엄마, 저 괜찮아요. 도망가세요. 멀리요. 안 돼. 너도 나와야 해. 엄마. 탁.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쥐고 떨었습니다.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누구랑 통화했어요? 지연이가 위험해. 경찰 이미 출동했어요. 10분 안에 도착할 거예요. 10분이면 늦을 수도 있어. 저는 일어났습니다. 나 돌아갈래. 뭐라고요? 지연이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엄마, 안 돼요.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가면 다 끝나요. 엄마도 다시 갇히고 저도 잡히고. 그래도 경찰을 믿어요. 제가 증거 다 보냈어요. 곧 장태규 체포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천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멍든 얼굴, 터진 입술, 부은 눈. 그럼에도 저를 지키려 했던 딸.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나왔으니까 지연이도 곧 나올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딸을 남겨두고 나온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도연이 제 어깨를 안았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누나는 강해요. 버틸 거예요. 그리고 곧 끝나요. 모든 게 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6개월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해가 뜬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김한솔 기자님. 네, 맞습니다. 제가 보낸 자료 받으셨죠? 도연은 언론과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중으로 기사 나갈 수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은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엄마, 오전 11시에 기사 나와요. 세계 언론사 동시에요. 장태규 횡령 기사. 그것뿐만 아니에요. 엄마 감금, 누나 폭행, 그리고 제 죽음 위장까지 다 나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은 아까 집에 도착했대요. 근데 도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뭐 장태규가 집에 없대요. 뭐 새벽에 나갔다고 해요. 누나 혼자 있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는 괜찮대? 경찰이 보호하고 있대요. 병원으로 옮겼다고 해요. 병원? 많이 다쳤나 봐요.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나 지연이 보러 가야 해. 엄마, 위험해요. 장태규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상관없어. 지연이 혼자 두고 올 수 없어.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근데 조심해야 해요. 우리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장태규가 도망칠 수도 있어요. 도마? 증거가 다 나왔으니까요. 체포영장 곧 나올 거예요. 그럼 잡아야지. 경찰이 찾고 있어요. 근데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뭐 장태규 같은 인간은 도망가기 전에 복수부터 할 거예요. 그 말에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누구한테? 엄마한테요. 그리고 누나한테. 그래서 조심해야 해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경찰 2명이 병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십니까? 저 환자 어머니입니다. 경찰은 도연을 봤습니다. 신분증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연이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윤도현, 3년 전에 사망 처리된. 네, 저예요. 죽지 않았어요.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들어가세요. 나중에 진술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딸 지연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에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제가 다가갔습니다. 딸이 눈을 떴습니다. 엄마, 지연아, 괜찮니?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도연이 침대 옆에 섰습니다. 누나, 딸이 도연을 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아, 넌 정말 미안해요. 누나, 진작 나타나지 못해서.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세 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3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태규는? 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새벽에 엄마 없어진 거 알고 미쳐 날뛰다가 갑자기 나갔어요. 어디로? 모르겠어요.
그냥 차 타고 나가더라고요. 뭐라고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딸이 떨렸습니다. 눈빛이 이상했어요. 마치 모든 걸 끝낼 것 같은 눈빛이었어요. 끝낼 것 같은 눈빛.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윤지연 씨, 그리고 윤도현 씨. 진술 좀 받아야겠습니다. 지금이요? 네. 장태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소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디 갈 만한 곳 아십니까? 딸이 생각하는 표징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이나 아니면 오피스텔. 다 확인했는데 없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별장은요? 장태규가 별장 있지 않나요?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강원도에 별장 하나 있어요. 주소 아세요? 정확히는 모르는데 춘천 쪽이에요. 호수 근처. 경찰이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찰이 나갔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지연아, 괜찮겠니? 네, 엄마.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래, 끝났어. 하지만 제 가슴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정말 끝난 걸까?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도연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네. 뭐라고요?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무슨 일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도연이 저를 봤습니다. 장태규가 재단 건물에 있대요. 재단. 네, 옥상에요. 옥상. 경찰이 포위했는데 뛰어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대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데려오래요. 안 그러면 뛰어내린대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를, 안 돼요.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가면 안 돼요. 근데 경찰이 알아서 할 거예요. 엄마는 안 가도 돼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장태규는 진짜로 뛰어내릴 인간이라는 것을. 그리고 뛰어내리기 전에 저를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것을. 나 갈게. 엄마, 괜찮아. 경찰이 있잖아. 저는 일어났습니다. 도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위험해요. 알아. 근데 가야 해. 왜요? 끝을 봐야 하니까. 저는 도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장태규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내 눈으로 봐야겠어. 도연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는 재단 건물로 향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경찰차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장태규였습니다. 난간 바깥쪽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저를 봤습니다. 윤말순 씨이십니까? 네. 올라가시겠습니까? 위험할 수 있는데요. 괜찮습니다. 경찰이 저를 옥상으로 안내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을 올라갔습니다. 옥상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난간에 장태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은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보셨네요. 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경찰이 뒤에서
따라왔습니다. 장태규 씨, 내려오세요. 대화합시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장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화? 이제 와서 무슨 대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늦었어요. 다 끝났어요. 장태규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기사 다 봤어요. 횡령, 폭행, 감금, 살인 위장 다 나왔더라고요. 제 인생 끝난 거예요. 그가 난간 밖으로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장태규 씨! 경찰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장태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가 저를 봤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조용히 계시면 되는 건데. 저는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넌 내 아들을 가뒀어. 살려뒀잖아요. 내 딸을 때렸어. 사랑했는데요. 나를 감금했어. 보호한 거였어요.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넌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장태규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도구로 봤어. 쓸모로 판단했어. 가족도, 직원도, 후원자들도. 넌 악마야. 장태규. 그 말에 장태규가 웃었습니다. 진짜로 웃었습니다. 악마. 맞아요. 저 악마예요. 그가 두 발을 난간 밖으로 내디뎠습니다. 이제 손으로 난간만 붙잡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알아요. 어머니? 악마도 외로워요. 그 말에 저는 멈췄습니다. 장태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사랑받고 싶었어요. 근데 아무도 절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돈만 보고, 지위만 보고, 그건 내가 만든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구로 봤으니까 사람들도 널 도구로 본 거야. 장태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세상이 원래 그래요. 아니야. 세상은 양육강식이에요. 강한 자가 이기는 거예요. 넌 이기지 못했잖아. 그 말에 장태규가 멈췄습니다. 그러네요. 졌네요. 그가 손을 놓으려 했습니다. 안 돼. 경찰이 뛰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외쳤습니다. 장태규. 그가 멈췄습니다. 뭐요? 넌 법정에 서야 해. 왜요? 내가 한 짓을 세상에 말해야 해. 도망치지 말고. 장태규가 저를 봤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요? 그래. 내가 한 짓을 인정하고 벌을 받아 감옥에 가라고요? 그래. 장태규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어머님, 끝까지 저를 괴롭히시네요. 그리고 그는 손을 놓았습니다. 안 돼. 경찰이 장태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다른 경찰들도 달려와 그를 끌어올렸습니다. 장태규는 난간 안쪽으로 끌려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진 그에게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장태규, 당신을 횡령, 폭행, 감금,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장태규는 바닥에 누운 채 하늘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하하, 하하하. 미친 듯이 웃었습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한때 온화한 미소로 사위 노릇하던 남자, 한때 효자라고 칭송받던 남자, 한때 모범 사업가라고 불리던 남자, 이제 수갑을 찬 죄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도연이 보였습니다. 아들은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끝났어.
3년간의 악몽이, 6개월간의 감금이 모두 끝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법정의 형광등은 지하 기록실의 그것과 달랐습니다. 밝았고 따뜻했고 정의로웠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74세 노인의 목소리로 6개월간의 감금을 증언했습니다. 피고인 장태규는 저를 지하 기록실에 가뒀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감금이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문은 밖에서만 열렸고 창문은 없었고 제 의사와 상관없이 갇혀 지냈습니다. 피고인이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단 서류를 조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30년간 문서관리원이었습니다. 그 경력을 이용하려 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장태규는 피고석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양복 대신 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따님 윤지연 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을 목격하셨습니까? 네, 소리를 들었습니다. 복도에서 때리는 소리, 비명 소리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따님이 찾아왔을 때 상처를 보셨습니까? 네, 손목에 멍, 얼굴에 멍, 터진 입술 여러 번 봤습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인이 일어났습니다. 증인, 혹시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변호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건 위조된 겁니다.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저는 그 병원에 간 적이 없으니까요. 방청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변호인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제 다음은 딸 지연의 차례였습니다. 딸은 목발을 짚고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팔의 깁스는 풀렸지만 다리는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으로부터 폭력을 당하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간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요? 피고인이 협박했습니다. 신고하면 어머니를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서 죽게 만들겠다고요.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엄마를 버린 적 없습니다. 그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검사가 계속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동생 윤도현 씨를 감금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은 못했습니다. 왜 확신하지 못하셨습니까? 피고인이 교묘하게 숨겼으니까요. 저도 완전히 통제당하고 있었고요. 딸의 증언이 끝나고 도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3년 만에 처음 공개석상에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증인을 어떻게 감금했습니까? 도연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2023년 3월 10일 피고인이 고용한 차량이 저를 쳤습니다. 의도적인 교통사고였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운전자가 저를 보고 가속했습니다. 그리고 사고 후 도주했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되셨습니까?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피고인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협박했습니다. 죽은 걸로 하지 않으면 가족을 죽이겠다고요. 방청석에서 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망 진단서를 위조했고 저를 오피스텔에 감금했습니다. 3년간 그곳에 계셨습니까? 네. 왜 탈출하지 않으셨습니까? 도연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했습니다. 피고인을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요. 3년이나 걸렸습니까? 피고인은 매우 교묘했습니다. 증거를 철저히 인멸했습니다. 저는 그가 오피스텔에 올 때마다 몰래 서류를 복사했습니다. 도연이 법정을 둘러봤습니다. 횡령 증거만 200페이지가 넘습니다. 3년간 모은 겁니다.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신문이었습니다. 장태규가 피고석에서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까? 장태규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처음엔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족을 사랑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돈이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사람들이 절 우러러보기 시작하면서 저는 변했습니다. 장태규가 저를 봤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도구로 봤습니다. 아내도, 장모님도, 처남도 모두 제 목적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악마였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장태규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한 일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벌을 받겠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장태규가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딸을 봤습니다. 그리고 도연을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은 2달간 계속되었습니다. 증거가 제출되고 증인이 불려 나오고 변론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고일이 왔습니다. 12월 20일.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기자들, 방청객들, 그리고 피해자 가족들. 저와 지연, 도연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피고인 장태규, 일어서십시오. 장태규가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장태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복지재단 이사장직을 이용하여 후원금 총 83억 원을 횡령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배우자 윤지연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가했습니다. 2025년 5월부터 11월까지 장모 윤말순을 불법 감금하고 문서 조작을 강요했습니다. 2023년 3월 처남 윤도연을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했고 실패하자 3년간 불법 감금했습니다. 판사가 장태규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의 범죄는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반인륜적입니다. 특히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횡령 금액의 일부를 반환한 점을 참작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장태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횡령 금액 83억 원 전액을 배상하라. 피해자 윤지연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피해자 윤말순에게 위자료 3억 원을 지급하라. 피해자 윤도연에게 위자료 5억 원을 지급하라. 재단 이사장직에서 영구 제명하고 10년간 공직 및 금융기관 임원직 취임을 금지한다.
쾅! 판사가 망치를 내렸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딸은 울고 있었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장태규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교도관이 그를 끌고 나갔습니다. 그가 법정을 나가기 전 한 번 뒤돌아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너무 늦은 후회였지만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계단 앞에는 기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말순 씨,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6개월간의 감금 생활 어떠셨습니까? 장태규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악마는 빛을 견디지 못합니다. 장태규는 어둠 속에서 저희를 가뒀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빛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악마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혹시 지금 어둠 속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빛이 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악마는 견디지 못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딸과 아들의 손을 잡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2026년 3월,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딸과 함께였습니다. 딸은 이혼 절차를 마쳤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법학 전공을 살려 법률 상담소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엄마, 저녁 됐어요. 딸이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상담소에 어떤 사람 왔어? 30대 여성이요. 남편한테 맞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대요. 뭐라고 했어? 일단 증거를 모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라고요. 딸이 웃었습니다. 제 경험담을 얘기해줬더니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했어. 엄마, 덕분이에요. 무슨, 엄마가 먼저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나올 수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도연이었습니다. 누나, 엄마, 저 왔어요.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 탈출한 지 3개월 되는 날이에요. 그런 것도 기념해? 당연하죠.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촛불을 껐습니다. 세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현아, 넌 요즘 뭐 해? 기사 쓰고 있어요. 장태규 사건 연재 중이에요. 다 쓰면 책으로 낼 거예요. 악마는 빛을 견디지 못한다라는 제목으로요. 저는 웃었습니다. 내 말을 제목으로 쓰려고? 엄마가 한 말이 제일 멋있었어요.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 들은 사람들이 많이 용기를 냈대요. 그래? 네, 상담소에 오는 분들이 엄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나무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딸이 물었습니다. 그냥 행복하다는 생각. 저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행복해요. 이렇게 셋이서 함께 있으니까. 저는 두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 죽은 척해야 했던 아들, 10년간 맞으면서도 버텼던 딸, 그리고 6개월간 갇혀있던 저.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어둠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함께 모였습니다. 얘들아, 네, 엄마,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 먼저 포기 안 하셨잖아요. 도연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제일 강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셋이서 함께 강했던 거야.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지하 기록실의 형광등과는 다른 빛이었습니다. 진짜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웃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의 웃음이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 서울구치소. 장태규는 독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18년형 2043년이 되어야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면 67세가 됩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작은 창문으로 하늘 한 조각이 보였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았어.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악마였고 빛을 견디지 못했어. 재판 과정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횡령, 폭행, 감금, 위조. 한때 모범 사업가라고 불렸던 그는 이제 흉악범이 되었습니다. 언론은 그를 악마 사위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저주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 명예, 가족, 자유. 남은 건 후회뿐이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만약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가 저지른 일들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미안함은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너무 늦었으니까요. 2026년 봄, 윤말순, 윤지연, 윤도현, 세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악마는 어둠 속에 갇혔고 세 사람은 빛 속에서 걸어갔습니다. 함께.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언젠가는 빛이 온다는 것을. 그 빛 앞에서 악마는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